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첫날 충청권의 표심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이 지사는 과반 득표하면서 향후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 방지와 관련한 경선 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파장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오후 사실 뭐 조금 전이라고도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1위, 득표율은 54.81%, 과반을 넘겼습니다. 과반을 넘기느냐가 사실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을 넘기는 게 핵심 포인트였고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즉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과반을 넘어서 대세론을 굳히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었는데 그 전략이 그대로 지금 적중을 한 거죠. 네. 반대로 이당의 후보 입장에서는 최소한 격차를 이 한 자릿수로 좀 줄여서 8, 9% 정도. 그렇죠. 예. 그래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게 전략인데 그게 지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 말은 결국 이재명 후보 측이 원했던 상황이 일어났고 그건 결국 대세론이 어느 정도 굳혀지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 말은 결국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충청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호남권 같은 경우에 원래 민주당 지지층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권리당원 또 대의원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친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더 가까운 분에게 지지를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충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민심이 반영되는 어떤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그 정도,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에게서는 그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볼 때는 이거는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득표율을 가져왔어요. 네. 아마 이제 대선을 굳히면서 본선의 마지막 경선 때는 사실 결선 투표 없이 바로 한 번에 끝내는 그런 시나리오로 계속 분위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예. 예상이 됩니다. 과반이 넘으면 이제 바로 되기 때문에 자, 이낙연 후보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호남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호남에서 좀 뒤집기를 하겠다라는 전략이었을 텐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 자릿수 안에 한 자릿수 정도가 차이가 났어야 됐어요. 오늘 그 인터뷰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는데 실망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기대치만 못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뭐 오늘 그 대전 충남의 그 어쨌든 그 선거인단 수가 뭐 5만 2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지금 3차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뭐 3차 선거인단이 뭐 어느 정도 뭐 한 4, 50만 명 되면 한 220만 명 정도. 120만 정도. 예, 그러면 그 사실 그 이번에 선거인단의 그러니까 투표자 수는 한 2.3% 정도 선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약한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와의 이 대결에 이낙연 후보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수를 안 넘고 그리고 10% 미만의 차이를 좀 확보하는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가 한 45%, 이낙연 후보가 한 35% 정도 네. 해서 20% 이내를 격차를 유지할 때 추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실제는 뭐 거의 더블 스코어가 차이가 나버려서 네.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호남에서 좀 강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칭해서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포기하지 않고 이제 추격전을 좀 계속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해요. 계속해서 이제 계속 지역 순회 경선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좀 봐야 할 텐데 뭐 네거티브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좀 무료 변론부터 뭐 명락 대전 계속 지금 주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좀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과연 충청권 표심에는 영향이 있었는지 이걸 좀 판단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건데 네거티브가 전혀 영향을 안 미쳤고요. 못 미쳤고 또 하나는 이게 도리어 이낙연 후보 측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했으면 받아들여졌을 텐데 뭐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도리어 역풍을 맞은 거예요. 예. 같은 당에 있는 후보가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본인이
분이 어떤 득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호남도 저는 일정 부분 이제 제가 호남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통화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네거티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당에 있는 후보가 나중에 본선에 가면 이제 야당 후보하고 격돌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인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도 아닌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네거티브를 계속 하는 것은 도리어 이낙연 후보한테 저는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너무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네거티브 전략을 세운 것이 도리어 본인한테는 부정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차라리 정책 대결로 갔으면 어찌 보면 이낙연 후보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분이 총리를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예. 또는 이룬 성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안정감 있게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면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네. 좀 더 강하게 보여줬으면 차라리 저는 지지율이 더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너무 네거티브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책적 부분보다는 네거티브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도리어 부작용을 낳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 지금 선거가 그 국민 선거인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당심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대의원과 권리당원. 그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그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두 배 어쨌든 그 차이가 나는 이 득표율을 뭐 뒤집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텐데 말씀하신 것 좀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약 대결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초반에 이제 그 컷오프 경선, 예비 경선 때는 네거티브에 의해서 좀 뭐 속된 말로 재미 좀 봤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예비 경선 지나가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 이상 폭락을 했었고, 네네. 특히 이제 뭐 바지 내릴까 이 발언이 그냥 회자되면서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약점, 어떤 인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말실수가 나올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이제 노출되면서 지지율이 낮아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실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을 하면 이게 반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봤고 계속 그래서 그 네거티브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황교익 인사건에 대해서 이제 먹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세를 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유효했다고 보는데. 네. 뭐 각종 이제 경기도 도지사로서의 찬스, 뭐 인사 문제 계속 제기되고 최근에 이제 무료 변론까지 쭉 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민주당 지지층의 유권자들이 좀 뭐랄까 좀 그 걱정, 우려 그리고 약간 좀 이낙연 후보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대선 주자는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불안한 후보라는 비판은 뭐 유효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나는 왜 어떤 강점을 갖고 있으며 나는 어떤 국가적 비전을 갖고 끌고 가겠다는 것들이 좀 부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뭐 국민들에게 어필된 측면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도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네거티브에 좀 한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공약을 하더라도 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딱 뭐 바지 좀 내릴까요? 확 반발할 수 있게끔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로키로서 이 대응을 좀 잘 해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황교익 먹방에 대해서 바로 사과를 한다든가 지금 무료 변론권에 대해서도 역시 뭐 우리가 재산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런 걸 하면서 오히려 그 역공을 피는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효과적 공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 2위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3위도 상당히 관심이었어요. 3위 정세균 후보와 이제 추미애 후보 둘 중에 한 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정세균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두 자릿수 정도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었잖아요. 관건이었죠.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많은 부분이 좀 원하는 만큼의 득표율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반대로 추미애 후보는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투표율을 가져왔거든요. 그건 진성 당원들, 즉 권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추미애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같으면 추미애 후보처럼 사법개혁, 경찰개혁 열심히 하고 뛰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지지율이 일정 부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체적으로 본선에 나가서 본선 경쟁이 있는 분에게 표를 몰아주는 부분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그대로 갔다고 저는 보고 나머지 정말 민주당에 오랫동안 뿌리를 두고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추미애처럼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열심히 뛰었던 그분의 그 부분을 좀 저는 산다고 봐요. 그게 어찌 보면 충성스러운 추미애 지지층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게 이제 네. 오늘 이 표에도 드러났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모로서의 역할은 잘 하시지만 대권 후보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예. 좀 지지율이 빠지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반대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성이고 뭔가 그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부분에 대한 지지층 이런 부분들의 지지층이 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었던 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두 사람의 차이를 별로 나지 않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질문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후보 단일화. 뭐 끝까지 완주를 해도 얻는 게 없다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이제 뭐 당권 경쟁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지금 퍼센티로만 보면은 어쨌든 과반수를 넘겼기 때문에 1위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뭉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번 결과만 봐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결국은 두 후보든 세 후보든 합쳤을 때 네. 1위 주자를 넘어설 때 그 네. 어떤 뭐 협상 조건들에 맞춰서 뭐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든 이러면서 이제 1위 주자와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통용되는데 결국 이번에 나온 결과만을 딱 놓고 보면 결국은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의 표를 합쳐도 3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두 후보의 그 표를 합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후보 단일화는 뭐 현실적으로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불가능해진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이제 대전 충남이 나온 거고 내일 또 이제 뭐 세종 충북 예.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이제 호남이 이제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 아무래도 호남 그 유권자들의 이제 투표가 끝나는 시기에 네. 그게 한 10월 3일쯤 되겠죠. 예. 그 이후에나 이제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든 그때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이제 치고 나간다면은 네. 후보 단일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죠. 10월 3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정까지 슈퍼위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투표하고 싶은 선거인단 누구나 지금 참여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국민의힘에서 뭐 여론조사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르지만. 자, 이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당심의 어떤 투표라면 이거는 국민의 투표, 국민의 지금 네. 의사예요. 이걸 묻는 의사예요. 이거 어떻게 좀 더 이재명 후보가 올라갈 거 아니면 저는 나아질까요? 올라갈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가 훨씬 당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 대표 됐었잖아요.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예. 그 당시 지지층도 많았고 그래서 당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낙연 후보한테 유리하고 이 일반 대중성은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오늘 결과를 보면 당심도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이 가까이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 보면 대중들의 지지도 저는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이재명 나온다. 그 후보는 이낙연 후보보다 대중성은 훨씬 저는 앞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경험이라든지 또는 뭐 저 당의 장악력 이런 부분은 이낙연 후보가 앞서 있었지만 네. 지금의 상황으로는 대세론이 굳혀지면서 대중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환호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이건 이제 당원들하고 대의원 투표지만 네. 대중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보다 저는 더 나올 가능성도 저는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대세론이 어느 정도 굳혀지고 대중들은 일정 부분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부분이 작용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픽으로 그 달력을 통해서 일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10월까지 계속 10월 10일까지 계속 이제 가는 상황입니다. 뭐 변수가 있을까요? 어떤 뭐 코로나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11번의 이제 지역 순회 경선을 하는데 네. 지금 뭐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결국 이제 9월 12일, 10월 3일, 10월 10일 이렇게 중요한 세 번의 이제 슈퍼위크라고 하는 예. 이제 대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은 그 세종 그러니까 충청권의 이제 투표 결과와 동시에 이제 대구 경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대구 경북은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이제 어쨌든 호남이 이제 고향이시고 그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안동이시죠. 예, 그리고 예.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고 약간 거기에 있는 그곳에 계신 민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네. 그러면 1차 선거인단에서는 거의 뭐
이낙연 후보가 압승을 거둘 것이고, 그럼 그 영향으로 결국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인데, 호남은 상당히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고향이 이제 이낙연 후보나 뭐 정세균 후보나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예. 아무래도 이기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호남에서는 간절하기 때문에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호남에서 어느 정도 추격전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3, 4위 후보가 2, 3위 후보가 어느 정도 연대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그 선거의 판은 많이 좌우될 거다. 만약에 견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 네. 제가 볼 때는 10월 10일 날 조기에 끝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일정이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이제 정말 바쁘게 돌아갈 텐데요.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문제 가지고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예. 이게 역선택 방지라는 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나는 이 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만 지금 하자 이걸 주장하는 거고 안 된다 이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장.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예. 설문조사 문항의 첫 번째 문항을 넣자는 거죠.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거 물어봐서 원하는 사람 원한다고 답한 사람만 그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건 역선택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요, 국민의힘의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뭐 윤석열 후보 측이나 최재형 후보 측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요, 그 설문조사 한데 조직적으로 만약 개입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설문조사 첫 번째 문항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지지자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집어넣는다고 해서 역선택이 막아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까 말씀하신 두 후보,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걱정하는 것처럼 역선택을 조직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도리어 이걸 하는 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요, 역선택 조항을 바꾼다는 이미 기존의 경준위에서 마련해놓은 룰이 있잖아요. 그거 네네.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했습니다. 지금 선관위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 후보들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룰을 바꾼다? 다른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상당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라도 만약 홍준표 후보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의 경선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일부가 뭐 경선 참여 안 하겠다 보이콧 선언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정해져 있는 룰을 바꾸려면 모든 후보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룰을 바꿨을 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경선에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네네. 어려움과 리스크를 안고서까지 이걸 주장하는 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국민의힘 경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당 선관위가 키를 쥐고 있잖아요. 당 선관위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복잡해요. 막 그 합의안에 뭐 6표가 갔다, 반대 6표가 갔다.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은 이건 지금 뭐 부결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상황들 지금 이게 내일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다 수긍을 할까요? 이게 근본적으로 예. 그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경준이가 안을 만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과거에 이준석 대표랑 마찰을 빚었잖아요. 그때 원희룡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경준이는 임의기구인데 왜 룰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인준을 받느냐. 최고위가 아니라. 예, 그렇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거거든요. 예. 당원 당규에는 선관위가 만들어져야 되고 선관위에서 룰을 만들어야 문제가 없는데 네네. 경준위에 룰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버리면 나중에 선관위가 구성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네네. 그 원희룡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선관위가 이제 새롭게 구성돼서 경준위 안은 참고만 할 뿐이다 그러면 새로 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빚어진 거고,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이제 6대 6으로 이제 부결이 됐다는 거는 선관위에서는 세 개의 안을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한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여론조사와 넣지 않는 여론조사 두 개를 해서 평균하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수정안이죠. 이제 세 번째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자. 이렇게 해갖고 투표를 하다 보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아예 넣자라는 건 아예 없었고, 네. 그건 다 어느 선관위원도 동의하지 않았고. 절반 하자라는 의견이 6표, 예. 그다음에 역선택 방지 조항 빼자가 6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가부 이제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네. 가부 동수면 부결이고 부결이면 당원 당규에 의하면은 이건 원한 채택인데 뭐 왜 이거를 다시 투표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관위에서 뭐냐면 원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측에서 그렇죠.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원안이 경준위에서 만들어진 원안이 있다는 걸 가정을 해서 예. 그 원안에서 있으니까 가부동수를 하면 원안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선관위는 경준위 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안이 없기 때문에 네. 저 세 개의 의견 중에 2개가 6대 6 나왔으니까 다시 토론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벌써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처음에 경준위 안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런 걸 걱정해서 얘기한 건데 예. 그때는 다들 이제 귓등으로 듣다가 지금 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복잡하네요. 복잡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 각 후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보수층만을 놓고 보면 윤 전 총장이 앞서 나가지만 진보층을 함께 하면은 홍 의원과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과 윤 전 총장이 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본선에 가서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사실 또 다른 부분이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네. 당내 경선에서는 이게 뭐 작동을 한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작동 안 할 거라고 보지만 네.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돼요. 당내 경선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내 경선 통과해서 그 후보가 실제는 어떤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까? 여당 후보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야 지지자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쟁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역선택 방지왕을 집어넣는 게 예. 본선 경쟁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아까도 조직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 건데 네. 조직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처럼 등록하고 그거 투표하고 이러고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만약 조직적으로 한다면 일부러라도 속여서라도 들어가서 그런 투표를 하겠죠. 숨기고 본인이 그렇게 해야 조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과연 역선택 방지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 갈등 요소만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후보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였을 때 선관위가 과연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이익을 보는 측과 이익을 안 보는 측, 즉 손해를 보는 측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없을 때 룰을 바꾸는 거지 어느 룰이 어느 쪽에는 이익이다 어느 쪽에는 손해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룰을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예.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저는 예.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그래프를 통해서 그 여론조사 과거 했었던 것들 지금 역선택 방지의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역선택 효과가 아니라 홍준표 그 의원에게 표가 몰리는 것이 오히려 윤 전 총장 사이에 좀 이런 갈등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실망한 젊은이들의 표가 홍준표 의원에게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그 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뭐 그 도표에서 나오듯이 결국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적합도가 예. 과거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와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한 10 몇 %씩 벌어졌었거든요. 20% 30%까지 벌어지기도 했었고 이게 네. 이제 갈수록 좁혀져 갖고 지금 그 엠브레인 퍼블릭의 조사에 의하면 이제 한 3% 정도 차이로 이제 접근했고 예. KSOI라는 다른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4% 내외로 좁혀졌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건 역투표 아니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 그러니까 역투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 뭐냐면 정말 전략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후보가 홍준표니까 그걸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하고 예. 또 하나는 그 윤석열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 윤석열 후보보다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에서는 그나마 나은 사람이지라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네네. 동시에 이제 보수 주자들 후보들을 보면 또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보고 이제 확장성이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과연 이 비율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네. 알아내기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젊은층 내에서도 이제 세대로 구분해서 봤을 때 젊은층들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결국 지금 이제 어쨌든 출마 선언 이후에 어떤 본인의 비전이라든가 혹은 정책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뭐 이제 좀 회피하고 그런 경향을 좀 보여봤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말실수라든가 이런 네. 것에 의해서 젊은층이 많이 지금 이반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그다음에 이제 역투표 방지 조항 이거 건으로 해서 뉴스를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이제는 그 뉴스를 알고 홍준표 지지를 누르는 성향도 많이 늘어난다는 주변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되게 어렵다. 하지만 예. 이 추세가 상당 부분 갈 가능성은 높다. 예. 이런 측면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예. 가다 보면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듯이 추석 전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여의도의 분석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마지막 주제를 다룰 텐데 이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열어보도록 하죠.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초대형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게이트를 하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밝힌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두 당 이야기 다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죠. 이런 문제가 의혹이 해명 안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무감사는 당연히 저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것의 시작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 고발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자, 윤 전 총장 측은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꾸며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건 초유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 전 총장 즉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증거를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증거는 일단 제시된 건 언론의 보도에 보면 고소장이 제시가 됐죠. 그렇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고소 이름만 공단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분들이 뭐 예컨대 최강욱 의원이라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이름이 있고 피해자는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부인 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검언 유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씨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소장을 명예훼손을 하라 이렇게 이제 넘겨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고소장 자체는 지금 저기에 이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있는 거니까 그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저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거를 일정 부분 전달한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김웅 의원이 일정 부분 전달한 것까지는 인정하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이 말을 약간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 지금 이제 뭐 잠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김웅 의원 입장에서 뭔가 전달한 건 맞고 그 안에 고소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상황상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문제가 의혹 수준에서 그냥 머무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당장 대검이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찰에서 1차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느냐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존재했고 그다음에 전달된 게 맞고 또 지금 손준성이라고 하는 그 검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진실관계가 밝혀질 거고 다만 감찰이 모든 걸 다 밝혀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수사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강제로 이렇게 뺏는다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출을 하면 가능하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그걸 또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일쯤에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분들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1차적으로 이제 검찰이 감찰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이 의혹은 단순히 그냥 공작이다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상당히 정황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커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명확하게 수사기관이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의혹이 남아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일단 그 말씀하신 고발장과 참고 자료가 있어요. 보낸 참고 자료. 근데 그 참고 자료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이고 이게 보통 그냥 자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대검의 감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관련 그 보도를 한 매체에서는 취재원이 국민의힘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 당무감사가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을지는 또 궁금합니다. 우선은 만약에 이제 이게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이제 폭로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폭로하면서 주장하듯이 이게 윤석열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한테 일을 시켰고 혹은 네. 같이 공모했고 네. 그것을 김웅 의원한테 전달해서 이게 당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이제 청탁성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서의 자격을 다 상실할 것 같고 저는 더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체를 다 증명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드러난 건 뭐냐라고 할 때 말씀하셨듯이 일단 고발장하고 예. 고발장과 첨부돼 있는 이제 판결문에 대한 이제 실명이 들어가 있는 판결문에 대한 서류 아닙니까? 참고 자료들. 자, 그러면 이 참고 자료를 현재 김웅 의원은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법률지원단에 준 것 같다 정도의 이제 지금 이제 워딩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게 손준성 당시 정책관한테 받았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후 이제 밝힐 주제죠. 네. 이게 밝힐 주제고 네네. 또 김웅 의원이 이거를 법률지원한테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무감사라는 게 무슨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고 예. 단지 이게 만약 김웅 의원이 법률지원단에 줬고 법률지원단에서 그러니까 당에서 갖고 있다면 네네. 당에서 그때 받았을 때에 어떤 당직자들이나 이런 기본적인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혹은 당직자가 캡처된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받았는지 예,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이제 누가 받았으며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마 당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는 조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보고요. 예. 또한 한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손준성 예.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이제 감찰에 착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이제 컴퓨터 네. 혹은 이제 로그인 판결문을 기록 이제 이런 내려받은 것들. 로그 기록,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까지 되게 되면 이제 손준성 검사가 이제 파일만 김웅 의원에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파일 주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통화 기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예. 최소한 김웅하고의 통화가 네네. 통화 기록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웅은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당의 법률지원단하고 통화 기록이 있었는지가 아마도 검찰 수사에서 나올 텐데 네네. 이런 관계들이 증명돼야만 이게 이게 어떤 범죄로서 딱 네네. 성립을 하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단정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뉴스버스 측에서도 이걸 자꾸 이렇게 무슨 의혹 제기하듯이 지금 계속 이제 잘라서 이제 내놓겠다라는 형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혹을 부풀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매우 잘못된 태도다. 만약에 이 증거가 이런 자료가 작년부터 갖고 있었다면 이거를 일찍부터 내놨어야지. 지금 선거를 임박해서 내놓은 것 자체가 이미 공작의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공작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웅 의원의 조사를 빨리 이제 그다음에 당무 조사를 해서 이걸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있는 것이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 관련 자료를 과연 누가 했느냐, 그리고 이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김웅 의원이 받았다면 그 과정 속에서는 그것은 이제 또 당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이사이를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그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